중국의 상해 지수가요, 3,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4,000포인트 넘기는 것 금방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더욱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또 이미 감을 잡고 계신 분들도 더더욱 지금 중국 환경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알아보시려는 노력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알아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증시 3월 들어서면서 3,30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중순 넘어서더니 3,400, 후반부 들어서 3,500, 600, 700 거침없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방송 주제를 중국 관련돼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뭐 빅마켓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할애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700선을 넘어서 7년 만에 그 최고치를 기록한 데고 지금 이제 우리 김현경 PD께서 보여주십니다는 3,700을 넘는 데 이어서 3,800을 타갔어요. 100포인트가 그냥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는 작년 그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서부터 한 약 5년 동안 상해 종합지수가 하단으로는 한 2,000, 상단으로는 2,400 이 정도에서 박스권이라 그러죠. 여기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그 4분기부터 이렇게 2,400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 자체 또 주변국보다 오늘 새벽 끝난 월가에서는 오히려 그 다른 재료도 있었습니다는 중국의 그 경기 부양이 오히려 가장 그 국제금리의 중심지, 세계 증시의 중심지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아마 이게 이제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로 이게 보이는데요. 작년 그 11월, 12월 달 주가 올랐었죠. 그때도 한 50% 정도 올랐었는데요. 이때를 보통 단기적인 측면에서 1차 상승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그 3대 그 증권사에 대해서 신용거래 규제가 있었죠. 이 대목이 그 중개 주가를 가뜩이나 그 주가 너무 좀 단기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품 징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게 우려 속에 3개 증권사에 대한 신용거래가 있다 보니까 주춤했었죠.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상승기가 사실 2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요 짧은 기간에 20%가 급등했거든요. 아마 지금 단기적 모습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2차 상승기에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중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만간 그 4,000선 돌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빅마켓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가장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은 이런 강한 반등세 다소 의외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이게 훨씬 더 잘 가고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 부분 점검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가장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경기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경제 발전 단계라든가 다른 국가의 상대적인 비교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그 중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성장률 7% 되면 경기 침체를 얘기하지만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도 저성장이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그것이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중국의 증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있어서는 펀더멘탈 측면을 대비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펀더멘탈 측면을 다시 한번 좀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으면은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7.4%, 사실 목표 성장률을 16년 만에 하회하고는 이런 아주 나쁜 경과를 나왔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경제 통계력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표 성장률 있잖아요. 달성합니다. 중국은 사회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목표 성장률을 하회했다는 자체는 그게 그냥 방치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성장 전략에서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더라도 이게 크나큰 16만에 하회했다 해서 떠들썩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 4분기 성장률은 지금 한 6.8%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그 중국에서 보면은 목표 성장률을 지난번에 3월 5일 끝났던 양에 대해서 네. 7%도 내려잡지 않습니까? 내려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를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시장에 지금 이제 점점 익혀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목표 성장률만 떨어지면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마치 중국의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중국이 거기에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네. 비교적 중국에 대해서 낙관적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이 IMF거든요. 왜냐하면 이 IMF는 미국의 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의도력이 이제 많이 작용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급부상한다면 네. 중국의 성장률이 높게 이렇게 전망한다면 사실 중국,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통상압력이든 뭐든 후려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장률을 그래서 IMF가 비교적 중국의 성장률에서는 비교적 다른 예측기관보다 높게 잡았던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높게 잡았던 IMF가 작년 그 10월 이렇게 전망치에 비해서 이번 1월 달의 전망치가 무려 6.8%까지 내전 잡거든요. 중국의 목표 성장률보다 더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은 주가가 상승이 이상하리는 만큼 굉장히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보면은 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데는 뭐니 해도 이 정책적인 부분을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지난 주말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 시진핑 주석은 나서서 큰 구상 그림을 세부 계획을 발표를 하고 다음날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물론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쓸 수 있는 부양카드 아직 많이 남아있다. 또 이렇게 안정도 주고 말이죠. 네, 예, 바로 지금 진행자께서 지금의 주가 상승의 어떤 포인트를 잘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금융위기 직전에 한국에서 상해 종합지수가 6천 정도 올라갈 때는 그때는 고성장 전략의 시장에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시장 자율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받쳐졌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중개 주가가 주춤하다가 작년 그 4분기 이후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데는 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주던 정책적 요인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작년 11월, 12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때 제도적으로 받쳐준 측면이 있었죠. 작년 그 11월 달에 두 가지 큰 조치가 있었죠. 예대 대출금리 내렸고 그 다음에 후강통 개설 이런 그 국가에 의해서 제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금리 내려주는 이런 모습이 됐죠. 사실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죠. 왜냐하면 부동산 부분에 거품을 막겠다 해서 사실 은행 부분에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긴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에서 사실 그 시장의 익스펙테이션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게 정책적으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뒤늦게 끌려가는 어제도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사실상 1년 정도에서 10년을 된다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자분께서 그렇게 긴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봄이니까. 사실 진행자께서 지금의 그 사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사실상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데이트 하실 때 있잖아요. 아마 4시간, 5시간 가더라도 워낙 사모님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사실상 그 데이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꼈을 겁니다.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죠. 말이죠. 전혀 피곤하고. 그랬었죠.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그럴 리 없겠습니다. 나는 그런 안 좋은 데이트 상대가 이렇게면 단 10분 만나더라도 지루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주열 총재가 1년 평가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지금 각종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1년이 10년 같다. 하면 사실상 이것은 지루하게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1년이 10년. 1년 같이 10년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총재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는 사실은 그냥 본인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질질 끌려가니까 데이트 상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서 나오면 그 데이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앞으로 이게 선도적이냐 아니면 이렇게 후발적이냐 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그 중국 주가는 항상 말씀드리는 현 경제팀 지경부 총리한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는 현 경제팀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팀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시장 흐름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지금 중국이 작년 11월 있었던 1차, 2차 주가가 올라간 데는 이런 1차, 2차 상승기에서 금리나 성강통, 후강통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오준 인민행장이 어떠냐. 실제로 중국은 지금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기를 국가 주석에 맞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다 보니까 좀 박수를 해서 서로 손도 마주쳐야 박수가 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지금 디플레 상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정책을 선제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디플레가 우려된다. 그러나 수단할 수 있는 동원은 굉장히 많죠.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죠. 시장은 주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어떤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측면. 그 다음에 보아우 프롬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방송에서는 보아우 프롬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다른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구상 때문에 아마 우리는 한국경제TV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직전에 쭉 어떤 틀에 1대1로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는 보아우 프롬의 폐막식에 1대1로 구상이 폐막식에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것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라든가 그게 아주 시가 되면서 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3,700선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가장 큰 배경이고 오늘 새벽간 뉴욕 월가에서도 바로 1대1로 구성했다는 경기 회복,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사실 상해 종합지수는 마켓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주도하는 물마켓이다. 물마켓이다. 그러니까 이 월가에 저도 이제 이렇게 가보면 황소 마크가 있는데요. 이 황소 마크가 정부에서 힘 실어줘야지 굉장히 웃음을 띱니다. 거기 가면 이제 무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친구 보면 항상 그런 얘기거든요.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는 황소의 웃음은 커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설적으로. 그거 아주 공정.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의 물마켓이 형성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바로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잘해서 주가를 올라가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게요. 분명히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1대1로 이 실크로드와 해상을 잇는 이 경제벨트가 정말 그 규모라든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참 어마어마한 구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상이죠. 1대1로 구상이 지금 시청자분도 처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상이 어떠냐? 역사가 오래됐느냐?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1대1로라는 구상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국회 연설에서 이 구상을 발표하는 계기로 해서 국제금융시장에 감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모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과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대1의 구성이거든요. 1대1의 구성은 뭐냐 하면 바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전부 이렇게 하는 구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구상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뭐냐 이 보아우 프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상 경제벨트. 요건 뭐냐면 예전에 서영사를 잘 배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영사에서 중국이 중앙아시아 초월을 해서 사실상 유럽이라든가 터키까지 이렇게 가는 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이게 야망찬 사람이 장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건의 어떤 실크로드 이 계획을 육상 경제 벨트로 부각시키는 것이 시진핑의 소위 육상 관련된 경제 벨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벨트는 옛날에 정화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화장군. 이 정화장군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이런 제국주의가 어떠냐면 남아프리카 희망보호를 떠서 인도양을 걸쳐서 사실 아편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 정화장군이 사실상 해상 벨트는 거꾸로 고통로를 그대로 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벨트를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구성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 그래서 중국의 힘이 지금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계를 펼쳐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장건의 육상 벨트 구상, 그 다음에 정화장군의 해상 벨트를 구석을 2013년 중에
경제 위상과 함께 탄력성 있고 예. 국제사회에서 비춰주는 그게 바로 1대1로 구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바로 1대1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또 자세히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이 계획은 얼마나 큰지 아마 김현경 PD께서 자막을 바로 비춰주실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10년간 이것도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잠정적으로 1,70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면 1,700조 원은요. 사실은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된다. 그것도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보면 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이런 전통적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면 올해만 보겠습니다. 올해로 보면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72조 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올해 10조 원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아마 얼마큼 큰 구상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700조 향후 10년, 근데 올해로 이렇게 72조 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 사실 재원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최대 재원은 중국의 외환보유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주도한다.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는 얼마큼이냐 4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충분히 재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지금 오늘부로 마감이 됩니다는 AIIB 설립,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통해서 참가계 출자분에 의해서 의결권 확보는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출자에 의해서 보완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결국 이것이 대규모의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허 이후에 미국이 유럽을 이렇게 주도권을 한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리품에서 막대한 재원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그 마샬이라는 재무장관이 유럽에 부흥해 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을 부흥시켰고 유럽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과 유럽이 같이 가는 IMF라든가 그다음에 ADB라든가 월뱅크의 그런 미국 중심의 체제를 가져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바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주변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대규모 통해서 아시아 인프라를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경기를 부양시킨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금에 지어주는 이런 형태가 똑같다 해서 이것을 중국판 마샬 플랜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마샬 플랜의 1945년 이때보다도 더 규모는 물론 이제 경제 발전 단계가 크기보다는 몇 배 해당된 만큼 굉장히 큰 규모다. 그래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은 이런 게 지금 모습이 전개된다고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뭐 최근 모습도 그렇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에서 가만보면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이제 참가하는 국가들 수도 그 규모를 보면은 역시 이 1대1로 사업이라든가 여기 연관지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 자국의 실리를 또 추구할 수밖에 없는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국제금융 시장을 30년 종사합니다는 이렇게 국제금융기구가 단기에 빠르게 많은 참가국을 유도하는 국가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굉장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AIB가 작년 10월에 구상될 때 이 중화경제권과 그다음에 화인경제권 중심으로 21개국이 참여해서 이것도 센세이션을 내거든요. 워낙 중화 환경제권에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센세이션이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지금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지금까지 참가한 신청을 국가는 35개국.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죠. 뭐 설왕설래에서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매스컴에 보실 겁니다. 윤병세 뭐 이렇게 장관께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 돼서 뒤늦게 이렇게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비판. 그러나 현 그 경제 내지는 외교 장관들은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했다 해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한국도 참여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35개국에 참가 신청을 한 국가고요. 오늘 마감됩니다. 이제 창립 초기에 그 어떤 우리가 보면 의결권에서 보통주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 보통주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주식회사가 짤 때는 스탁옵션이 확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관련돼서 초기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이 이제 초기 참여국의 신청을 마감하는데요. 40개국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270국 구성되어 있으면 메이저 플레이로 활동하는 국가가 한 50개국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게 그러거든요. 이것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AIB도 이렇게 별도로 실크로드 기획, 또 이제 여기에 참가국이 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크로드 참가국은 어떨 것이냐. 소위 1대1의 참가국은 지금
70개국이죠. 네. 60개국 정도 파악되죠. 60개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슬프게 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위세를 부릴 때는 굉장히 돈이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는데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냉전 정시의 국제관계가 경제 실리체계에서 두고 보면 오늘의 이렇게 우방이 저는 뭐 진행자가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 거로 봅니다. 지금 저랑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날로 이렇게 저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국제관계는 냉혹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40년 50만의 우방이 사실상 돈의 힘에서 줄을 그냥 싹 쓰는 이게 돈의 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를 좀 슬프게 하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예, 말씀 들으면 들수록요, 점입과경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자, 1대1로 구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떤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부분도 아마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떨어져도 지금 우선순위가 국제화뿐만 아니겠습니까? 세확장 전략? 그러면 지금 세확장하면 사실상 중국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순히 성장률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AI 설립 구체가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이 AI 설립의 초기 참여국의 마지막 일이다 보니까 결국 이 시점에서 보면 세확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 중심의 그 체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돈의 힘을 매개로 하는 세확장 전략으로 동시에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원래 그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돈의 세력을 확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팍스 브리테니아, 팍스 아메리카 이게 전부 돈의 힘에서 되는데요. 중국도 쫓아간다. 결국 지금 한번 우리가 방송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결국 돈의 힘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이어서 베이징 컨센서스 돈의 힘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충돌은 어떨까? 둘이 충돌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상대가 그 두 사람이면 아무리 옛날 데이트사가 오랫동안 해오더라도 진행자께서는 새로운 데이트 상대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트 상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정세의 질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뉴 트렌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굿 트렌드가 괜찮다 하죠. 뉴 트렌드 하면 새로운 시장이 펼친다는 얘기거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에서 뭐 예를 들어 헬스케어 펀드 뭐 이런 것이 그 고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재무제표 보면 과거 재무제표에서 주가 대비해서 수익 보면 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대비해서는 구질서 대비해서는 퍼가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천지는 퍼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새로운 신천지인데요. 레코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코딩의 트렌드가 아니까 그때 뭐 퍼가 어쩌느니 해가지고 이런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뭔가 해서 과일이니 주가 떨어집니다 이런 게 맞느냐? 지금 안 맞거든요. 뉴 트렌드 누릴 때 새로운 데 타면 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 산업이라든가 미래 유망 산업 뉴 트렌드에 쫓아가야 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 증시의 체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돈이 버실 때 단순히 중국의 주가가 퍼가 얼마니 뭐니 이렇게 한 과거 레이트코리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중국의 세확장 전략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서 차아메리카 시대, 앞으로는 중국 증시의 팍스니카 체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이 몰입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어차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어쨌든 1대1로 구상으로 봤을 때 이 추진됐을 때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관련 인프라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업종 또 그런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겠는데요. 이 대목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든가 실크로드 이렇게 하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한 3, 4년서부터 중국이 성장 전략이 바뀝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extensive growth fast, 수출 지향적인 외연적 성장 강래에서
인텐시브, 루이스 전환점 지나면 내수로 바뀝니다. 인텐시브 그로스 패스에서 내연적 성장 가능, 솔로 모델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3, 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연적 성장적 수출이 지향적일 때는 저축이 미덕, 내연적 성장될 때는 내수장이 받쳐기 때문에 네. 소비가 미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방송에 대해서 찍어 발리는 업종이 갈 겁니다 하면 화장품, 저축은 예. 미덕 해서 소비가 미덕하면 여성 근로자들한테 자 이제 쓰세요 하면 얼굴부터 찍어 바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런 트렌드를 차지하는 네. 것이. 그래서 사실 중국이 내수장 갈 때는 중국보다 한 단계 소비세에서 높은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소비장이 확대되는 그런 쪽에 관심되는 업종은 계속해서 유명하다. 그게 제러미 세겔 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미 냄새, 물심프림이 인간과 네. 관련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겠죠. 이런 쪽은 이제 제러미 세겔 업종이다. 인기와 관련이 없다. 사람 냄새, 물심프림기 업종이다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약 10년간 1,700조 원, 올해만 하더라도 72조 원 정도 이렇게 가면 인프라, 중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변국인 인도도 인프라, 니헨드나무도 인프라죠. 네. 국가 개혁, 여기도 국가 개혁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중개에 대해서 뭐 인프라 관련된 건설준이 뭐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는 건설준이 부동재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인도도 지금 인프라에서 국가 개조 산업이 되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개조 내지는 전 세계 개조니까 인프라 관련된 그래서 차이나의 차이와 인디아의 디아를 합친 신디아의 네. 인프라 업종들에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아마 투자하시면 알겠습니다. 상당히 돈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